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 한 마리 개가 15년간 묻혀있던 3건의 살인사건을 연달아 해결합니다. 마지막 파라까지 놓치지 마세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청송군 박면리에는 아직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곳은 인구 100명 남짓한 작은 마을로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오정숙 씨는 마을 이장을 맡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65살인 정숙 씨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혼자서 꿋꿋하게 마을 일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숙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돗개 백돌이와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서죠. 백돌이는 정숙 씨가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 뒤 마을에 나타난 떠돌이 개였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많아서 사람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정숙 씨가 꾸준히 밥을 챙겨주고 말을 걸어주니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백돌아, 오늘도 산책 갈까? 정숙 씨가 말을 걸면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진돗개 특유의 늠름한 모습에 하얀 털이 섞인 백돌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워낙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서 마을의 스타견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두 친구의 산책길은 언제나 같은 코스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해서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요.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한 날이면 정숙 씨는 백돌이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기와 지붕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 논밭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우리 마을 참 좋지, 백돌아? 정숙 씨가 중얼거리면 백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정숙 씨에게는 백돌이가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백돌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짖고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딘가를 응시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 마을 외곽 쪽으로 갈 때면 목덜미에 털을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왜 그러니, 백돌아? 무슨 일 있어? 정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백돌이는 계속 마을 밖을 향해 짖기만 합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돌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 씨 마음도 편치 않아요. 어젯밤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마당에서 어딘가를 향해 계속 짖어대더니 급기야 담장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정숙 씨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아서 밤새 잠을 못 이뤘죠. 다행히 새벽 무렵 돌아왔지만 온몸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발톱에는 뭔가를 파헤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거야? 정숙 씨가 백돌이를 씻겨주며 중얼거렸지만 백돌이는 대답할 수 없었죠. 다만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백돌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백돌이가 좀 이상하던데? 밤마다 어디 다녀오는 모양이야.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백돌이를 믿었습니다. 이 영리한 개가 괜히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백돌이의 행동이 더욱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서는 정숙 씨를 재촉하듯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백돌이는 한참을 서성이며 땅을 파려고 했어요. 거기서 뭘 하는 거야? 정숙 씨가 다가가려 하자 백돌이는 갑자기 돌아서서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치 정숙 씨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백돌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백돌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딘가를 향해 짖어대고 정숙 씨가 달래려 해도 진정되지 않았죠. 이런 백돌이를 보며
정숙 씨는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박멸리 지서 창문에는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비오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강철민 지서장은 밤 근무를 서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70살이 된 그는 서울광역수사대에서 30년간 형사로 일하다가 이곳으로 내려온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사건들에 지쳐서 찾은 이곳에서는 주로 농기계 도난이나 이웃 간 다툼 정도가 전부였죠. 새벽비가 지서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어요. 이런 비 오는 새벽이면 마을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또 조용한 밤이군. 강철민이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새벽비 소리에 섞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개련이 했는데 계속해서 짖어대더니 급기야 현관문을 긁는 소리까지 났어요. 뭐지? 이 비 오는 새벽에? 강철민이 문을 열어보니 온몸이 새벽비에 흠뻑 젖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빗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물고 있었어요. 강철민은 그 개를 알아봤습니다. 마을 이장인 오정숙 씨가 기르는 백돌이였거든요. 백돌이? 너 혼자 이 새벽비 맞으며 뭘 하러 왔어? 강철민이 놀라며 물어봤지만 백돌이는 대답 대신 물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철민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어요. 마치 이걸 보라고 하는 것 같았죠. 새벽비에 젖은 백돌이의 털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인데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새벽비에 젖어서 더욱 선명해 보이는 그것은 분명히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한 그의 직감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어요. 이게 뭐지? 강철민은 백돌이를 지서 안으로 들여보낸 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지갑과 녹슨 목걸이,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상자 한쪽 구석에는 작고 하얀 뼈 조각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히 사람의 뼈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뼈 조각들 사이에는 작은 팔찌 하나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강철민은 온몸이 얼었습니다. 설마 그는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당시 서울에서 형사로 일하던 그에게 특별 파견 명령이 내려졌었죠. 이 마을에서 16살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김미소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마을에 놀러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당시 전국적으로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수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자 안에 있는 팔찌는 당시 실종된 소녀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백돌이는 강철민이 상자 내용물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 곁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비에 젖은 털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중요한 증거를 가져다 준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마을 외곽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돌아, 이걸 어디서 찾았어? 이 비 오는 새벽에 어디를 다녀온 거야? 강철민이 물어봤지만 백돌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일어서서 지서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철민은 백돌이를 따라가 봤지만 걔는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철민을 쳐다봤어요. 강철민은 즉시 상급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박면리 지서입니다. 15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품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은퇴한 몸이지만 형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한편 마을에서는 백돌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정숙 씨가 우산을 들고
새벽비를 맞으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이라 더욱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서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백돌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정숙 씨가 우산을 털며 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강철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백돌이가 가져온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이장님, 백돌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강철민의 질문에 정숙 씨는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백돌이가 이 비 오는 새벽에 이런 걸 어디서? 정숙 씨도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뼈 조각을 보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밖에서는 새벽비 소리가 점점 더 세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지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청에서 온 전화였어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철민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이장님, 일단 백돌이를 데리고 집에 가세요. 새벽비도 오고 있으니까 곧 수사팀이 올 겁니다. 강철민의 말에 정숙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백돌이가 도대체 무엇을 가져온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백돌이는 정숙 씨를 따라 우산 아래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작한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영리한 눈동자에는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속에서 마을은 더욱 조용했지만 이미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새벽비가 그친 후 몇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는 경찰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과학수사대와 지역 경찰서 형사들이었어요. 강철민은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옛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 형사님, 아니 지서장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수사대장 김영준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당시 강철민의 후배였는데 이제는 간부가 되어 있었죠. 그때 일이 다시 강철민이 말끝을 흐렸을 때 김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번엔 끝까지 파헤치라고 하더군요. 수사팀이 증거품을 분석하는 동안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에서 혼자 살고 있던 윤서희였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석 달 전 서울에서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내려온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윤서희가 경찰서에서 나온 소식을 듣고 집안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였어요. 서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정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웃이잖아요. 정숙 씨의 따뜻한 말에 윤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 사실은 윤서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정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윤서희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이 마을에서 실종된 김미소.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었어요. 윤서희의 고백에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본명은 김서희예요. 결혼하면서 성을 바꾸고 다시 이혼하면서 윤 씨로 개명했거든요. 정숙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서희 씨가 그때 그 아이의 언니였구나.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여기 친척집에 놀러 왔었어요.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미소가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곳에 온 거구나. 정숙 씨가 중얼거렸어요.
경찰은 외지인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소는 겁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아이가 아니었어요. 윤서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철민이 정숙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백돌이가 상자를 발견한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이장님, 백돌이와 함께 한번 나가볼 수 있을까요? 강철민의 부탁에 정숙 씨는 윤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윤서희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강철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이라고 하셨나요? 윤서희는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강철민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김미소의 가족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서희 씨가 정말 오랜만이군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강철민의 말에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백돌이와 함께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백돌이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여기가 강철민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곳은 예전에 고재봉 씨가 운영하던 창고 아니었나요?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제 남편이 운영하던 곳이에요. 고재봉 씨는 어디 계신가요? 강철민이 물어봤을 때 정숙 씨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빚 때문에 도피한 거라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백돌이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특정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흙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여기를 파봐야겠군요. 강철민이 본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발굴팀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윤서희는 창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야? 정숙 씨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동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재봉이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의 창고를 이용한 걸까요? 백돌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려고 했지만 강철민이 말렸습니다. 백돌아, 이제 그만. 전문가들이 올 거야. 하지만 백돌이의 눈에는 아직도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빛이 있었어요. 마치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과학수사대는 팔찌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김미소가 차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뼈 조각도 1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군요. 윤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돌이를 바라봤어요. 이 영리한 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날 밤 윤서희는 정숙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두 여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장님, 제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정말 말씀드릴게요. 윤서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미소를 잊지 못했어요. 경찰 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혼자서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정숙 씨는 조용히 윤서희의 말을 들었어요. 백돌이도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마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부모님은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미소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그만 잊고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미소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정숙 씨가 물어봤어요. 언니,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은 안 따라가. 우리 마을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윤서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소는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처음부터 마을 안에. 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거예요. 미소가 마지막에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보려고요. 윤서희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미소가 실종되기 전까지 쓴 일기예요.
윤서희가 일기장을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미소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저씨가 나를 봤다.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언니한테 말해야겠다. 뭔가 이상해. 그 아저씨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나요? 정숙 씨가 물어봤어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미소가 마지막 날 만난 사람이 분명히 마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윤서희가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누군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강철민이 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철민이 들어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발굴 작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윤서희가 조급하게 물어봤어요. 백돌이가 파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유골이 나왔습니다. 강철민의 말에 두 여자는 숨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유골 중에는 성인 남성의 것도 섞여 있었거든요. 정숙 씨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인 남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과학수사대에서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고재봉 씨의 나이가 49살이었어요. 사라질 때가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윤서희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남편이 빚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 있었다니. 정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철민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창고 안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재봉 씨가 쓴 것 같은데. 편지요? 윤서희가 물어봤어요.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분석 결과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강철민이 말했어요. 오늘은 이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테니 푹 쉬세요. 강철민이 돌아간 후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진 것이죠. 이장님, 저도 남편을 잃어봐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윤서희가 정숙 씨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백돌이는 정숙 씨 곁으로 가서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백돌아,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정숙 씨가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 윤서희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했어요. 이장님, 혹시 백돌이를 처음 만난 게 언제였나요? 3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몇 달 뒤에 마을에 나타났죠.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백돌이가 혹시 고재봉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윤서희의 추측에 정숙 씨도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예전에 개를 한 마리 길렀거든요. 진돗개였는데 새끼를 낳고 나서 어미개는 죽고 새끼 한 마리만 남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라진 후에 그 새끼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윤서희와 정숙 씨는 백돌이를 바라봤어요. 백돌이는 마치 자신의 정체가 들켜버린 것을 아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백돌이가 고재봉 씨가 기르던 개의 새끼였던 거군요. 윤서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묻힌 곳을 알고 있었던 거구나. 정숙 씨는 백돌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서 너가 우리 집에 온 거였구나. 주인을 그리워해서. 그날 밤 정숙 씨와 윤서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진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더 큰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백돌이는 두 여자 사이에서 조용히 잠들었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철민은 정숙 씨와 윤서희를 지서로 불러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유골 감정 결과 성인 남성은 고재봉 씨가 확실합니다. 강철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10대 여성 유골도 김미소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정숙 씨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다시 한번 충격이었어요. 윤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 동생은 정말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거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창고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강철민은 증거 봉투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종이는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숙 씨는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거든요.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윤서희가 물어봤어요. 강철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박철수 씨입니다. 당시 이 지역 최대 건설업체 사장이었고 지금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요? 정숙 씨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입니다. 15년 전에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수사가 중단된 이유도 강철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윤서희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죽이고도 떵떵거리며 살아온 거군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고재봉 씨의 편지와 유골까지 발견됐으니까요. 강철민이 말했어요.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백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정숙 씨가 따라 나가 보니 백돌이는 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또 뭔가 있는 거야? 정숙 씨가 물어봤지만 백돌이는 계속 마을 반대편을 향해 걸어갔어요. 윤서희와 강철민도 뒤따라갔습니다. 백돌이가 멈춘 곳은 마을 회관 뒤편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죠. 여기는 왜 온 거지? 강철민이 중얼거렸을 때 백돌이는 우물 주변을 빙빙 돌며 짖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에도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윤서희가 말했어요. 강철민은 손전등으로 우물 안을 비춰봤어요. 물은 말라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낡은 가방 하나였어요. 저거 누군가의 가방 같은데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소방서에 연락해서 우물에서 가방을 건져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가방이지? 강철민이 내용물을 살펴봤어요. 사진들을 보니 박철수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돈 뭉치를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문서들은 불법 건설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부정부패 증거 자료들이네요. 강철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봤다고? 그럼 조용히 사라지게 해야지. 고재봉, 내가 처리해. 윤서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녹음이 바로 제 동생을 죽이라고 지시한 거군요. 하지만 이 가방은 누구 것이죠? 정숙 씨가 물어봤어요. 가방 안쪽에서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이민수, 당시 지역 기자였어요. 아, 이민수 기자. 강철민이 기억해냈어요. 그분도 15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박철수 씨의 부정부패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그럼 이 기자분도 박철수 때문에 죽은 거군요. 윤서희가 분노로 떨며 말했어요. 백돌이는 증거를 찾아낸 후에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박철수를 체포할 수 있겠군요. 강철민이 말했을 때 정숙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15년 전에도 수사를 막았는데. 윤서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동생과 고재봉 아저씨, 그리고 이민수 기자님의 죽음을 밝혀낼 거예요. 백돌이는 윤서희 곁으로 가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백돌이와 함께 남편이 묻혀있던 창고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과학수사대가 수사를 마친 후 그곳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정숙 씨가 창고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도 피해자였구나. 백돌이는 정숙 씨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정숙 씨가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어요. 백돌아,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아빠가 여기 묻혀 있다는 걸? 백돌이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창고 뒤편의 또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숙 씨가 따라가 보니 백돌이는 큰 나무 아래 특정 지점을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야? 정숙 씨가 궁금해하며 가까이 갔을 때 백돌이가 뭔가를 파냈어요. 그것은 방수포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남편 고재봉이 쓴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백돌이가 내게 이끌어줄 거다. 이 열쇠는 우리 집 다락방 금고 열쇠야.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박철수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말이야.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증거를 숨겨뒀다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박철수의 협박을 받고 그 일에 가담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몰래 증거들을 모아뒀지. 정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정숙 씨는 백돌이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문서, 녹음 테이프, 그리고 계좌 내역까지. 모두 박철수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즉시 강철민에게 연락했어요. 지서장님, 제가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금 바로 오시겠어요? 강철민과 윤서희가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그들은 고재봉이 남긴 자료의 양에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박철수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겠어요. 강철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윤서희는 사진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 사람이 제 동생을 죽인 진짜 범인이군요.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백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철민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철수입니다. 강철민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철수는 60대 중반의 남자로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정숙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 이장님, 박철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요. 고재봉 씨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강철민은 정숙 씨에게 속삭였어요. 문 열지 마세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서 본청에 신고할게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장님,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시죠? 요즘 마을에 경찰들이 자주 오던데 뭔가 찾는 게 있나 봐요. 윤서희는 휴대폰으로 몰래 112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산골 마을이라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요. 윤서희가 말했어요.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요. 정숙 씨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박철수가 비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장님. 그리고 이분은? 박철수가 윤서희를 보며 물어봤어요. 저는 윤서희입니다. 윤서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유명한 김미소의 언니시군요. 참 오랫동안 찾아다니셨다면서요?
박철수의 말에 윤서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이 제 동생을 죽인 범인이죠? 윤서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박철수는 크게 웃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고재봉이 뭔가 남겨뒀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정숙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보여주세요. 박철수가 도전적으로 말했을 때 백돌이가 갑자기 짖으며 박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게가 박철수의 부하가 백돌이를 막으려 했지만 백돌이는 빠르게 피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철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15년 전에도 제가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철수는 부하들과 함께 서둘러 차에 타고 떠났어요.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강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정숙 씨는 백돌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돌이가 지켜줬네. 윤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게 둘 수는 없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박철수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결전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본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만큼은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겠습니다. 강철민이 상관에게 말했어요. 15년 전 제가 굴복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거든요. 오후 2시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 기자들이 박면리 지서로 몰려왔습니다. 강철민은 고재봉이 남긴 모든 증거와 함께 박철수의 범죄를 상세히 공개했어요. 박철수는 15년 전 김미소 양 살해 사건의 진짜 배우입니다. 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재봉 씨와 이민수 기자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강철민은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 녹음 테이프, 문서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정숙 씨와 윤서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윤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동생 미소는 단지 어른들의 더러운 거래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 진실을 찾기 위해 살아왔어요. 정숙 씨도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제 남편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철수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범죄에 가담했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박철수의 국회의원 출마는 물거품이 됐고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숙 씨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이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박철수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정숙 씨는 집안에서 강철민에게 전화했어요. 지서장님, 박철수가 다시 왔어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경찰을 보낼게요. 강철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와요. 안 나오면 이 집에 불을 지를 거예요. 윤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장님, 제가 나가서 맞서겠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정숙 씨가 말렸지만 윤서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박철수, 당신이 찾는 사람은 저예요. 윤서희가 밖으로 나오며 소리쳤어요. 박철수는 비웃으며 윤서희를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모든 걸 망쳐놨지. 15년 동안 조용히 살았는데 말이야. 제 동생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윤서희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 하?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야. 15년 전에도 경찰을 움직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칼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칼을 들고 윤서희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야. 증인이 없으면 증거도 소용없거든. 바로 그때 백돌이가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박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가 또 박철수가 칼로 백돌이를 찌르려 했지만 백돌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박철수의 다리를 물었어요. 아! 박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정숙 씨도 밖으로 뛰쳐나와서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박철수, 당신은 제 남편과 이 아이의 동생, 그리고 기자까지 죽인 살인마예요.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박철수는 백돌이에게 물린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이런 시골개 때문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민이 부른 경찰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박철수. 윤서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경찰차가 도착하자 박철수는 체포됐어요. 15년 만에 진짜 범인이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백돌이는 박철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보며 한 번 더 짖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강철민은 윤서희와 정숙 씨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15년 전 못다한 수사를 완료한 거예요. 윤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소야, 이제 편히 쉬어. 정숙 씨는 백돌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돌이가 진짜 영웅이네. 모든 걸 지켜줬어. 그날 밤 마을은 15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묻혀있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철수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미소 살해, 고재봉과 이민수 기자 살해, 그리고 수많은 부정부패까지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강철민은 재판이 끝난 후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제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가 상관에게 말했어요. 15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았으니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강철민의 용기를 높이 샀습니다. 그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진짜 경찰이었거든요. 정숙 씨는 남편 고재봉의 유고를 제대로 안장했어요. 마을 뒷산 언덕에 조그만 묘를 만들고 그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윤서희도 동생 미소의 유고를 가족묘에 모셨어요. 이제야 정말 편히 쉴 수 있겠어. 정숙 씨가 남편 묘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백돌이도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희가 정숙 씨에게 제안했어요. 이장님, 저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해요. 정말요? 정숙 씨가 반가워하며 물어봤어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집 같아요. 그리고 미소도 여기 있으니까요. 윤서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 여자는 마을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억의 벽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는 김미소, 고재봉, 이민수 기자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도 당시에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기억해야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기념관 옆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세워졌어요. 바로 백돌이의 동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 백돌이를 기리기 위해서였죠.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왔어요. 기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강철민도 참석했습니다. 백돌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예요. 윤서희가 제막식에서 말했어요. 이 작은 개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백돌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한 진짜 영웅이죠. 백돌이는 자신의 동상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농장을 마련하고 개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는 백돌이 같은 개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어요. 강철민이 말했어요.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윤서희는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미소 카페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기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윤서희가 정숙 씨에게 말했어요. 미소도 기뻐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여전히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윤서희라는 든든한 친구가 생겼거든요. 어느 저녁 두 여자는 백돌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갔어요. 해질녘 마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숙 씨가 중얼거렸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요. 윤서희가 대답했어요. 백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15년간 숨겨져 있던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백돌이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어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정숙 씨와 윤서희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는 가운데 새 친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가 말이에요. 이렇게 박면리 마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백돌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